안녕하세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기출문제풀이 도전 18일차입니다. 첫 번째 문제. 다음은 화장품의 사용상 주의사항 중에서 공통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히 연결된 것을 고르시오. 보기를 보면은 화장품 사용 시 또는 사용 후 땡땡에 의하여 사용 부위 붉은 반점, 부어오름 또는 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 땡땡 등과 상담할 것. 전문의와 상담할 것이죠. 요거. 그러면 전문의가 뒤에 맞고요. 화장품 사용 시나 사용 후에 붉은 반점이나 부어오름, 가려움증 등의 이상이나 부작용이 나오는 것은 뭘까요? 오남용, 직사광선, 부작용, 오남용, 직사광선이 맞겠죠. 그래서 이것은 정답이 3번이고요. 이걸 붙여서 설명을 해보면 화장품 사용 시 또는 사용 후 직사광선에 의하여 사용 부위의 붉은 반점, 부어오름 또는 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 전문의 등과 상담할 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네, 다음 문제. 다음의 기능 중 화장품의 표시, 광고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저번 회차에서 표시 광고 기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었죠. 그걸 기억하고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1번, 여드름의 흔적을 제거한다. 2번, 피부의 거칠어짐을 방지하고 살결을 가다듬는다. 3번, 피부를 청정하게 한다. 4번, 피부에 수렴 효과를 준다. 5번, 면도로 인한 상처를 방지한다. 화장품에서 의약품이나 이런 것으로 오인되거나 오해할 수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드름 흔적 제거한다 이 내용은 이거 좋은 거네. 의약품으로도 쓰네. 연고에 준하는 건가 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죠. 그래서 1번이 적절하지 않아요. 나머지 것들은 표시 광고 기준에 가능한 내용입니다. 다음 문제. 책임 판매업자의 안전성 정보관리 기준에서 중대한 유해 사례와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이냐? 1번, 사망을 초래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 이거 되게 위험하겠네요. 네. 2번, 입원 또는 입원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얼마나 심하면 입원까지 했겠어요. 화장품 바르고. 3번, 지속적 또는 중대한 불구나 기능 저하를 초래하는 경우. 중대한 불구나 기능 저하를 초래하면 이것도 진짜 위험한 거죠. 4번, 선천적 기형 또는 이상을 초래하는 경우. 네, 임산부가 발랐는데 태아가 문제가 생겼어요. 선천적인 기형이 나왔어요. 그러면 문제가 크겠죠. 5번, 사용 부위에 붉은 반점이 생기는 경우. 이것은 중대한 유해 사례가 아니죠. 5번은 자외선 차단제를 잘못 발랐다던가 그런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건 유해 사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화장품의 사용 및 보관 방법 중에서 다음 보기에 해당하는 것은 보기를 보면 섭씨 15도 이하의 어두운 장소에 보관하고 색이 변하거나 침전이 된 경우에는 사용하지 말 것. 1번에 보면은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에어로졸 제품, 2번 알파 하이드록시 애시드 함유 제품, 3번 손발의 피부 연화 제품, 4번 모발용 샴푸, 5번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 및 헤어 스트레이트너 제품. 일반적으로 주의사항에 직사광선을 피해서 해라, 아니면 어린이 손에 닿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1, 2, 3, 4번에 해당이 되고요. 5번은 섭씨 15도 이하의 서늘한 장소에 꼭 보관해야 되겠죠. 그래서 미용실 같은 데 보면은 탕비실에 따로 서늘한 공간에 이런 웨이브 제품이나 헤어 스트레이트너 제품들을 보관하죠. 그리고 또 항상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불투명 제품, 빛이 투과하지 않는 제품들로 튜브식으로 만들어 놓았죠. 그리고 또한 색이 변하거나 침전된 경우에 사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사용상 제한이 있는 원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사용상 제한이 있는 원료예요. 1번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한 보존제, 2번 자외선을 차단하는 자외선 차단제, 3번 머리색을 변화시키는 산화연모제, 4번 색조 화장을 위한 색소, 5번 주름 개선을 위한 기능성 화장품 고시 소재. 우리 저번 시간에 그 17차, 16차 시에서 사용상 제한이 있는 원료에 대해서 한번 배웠었죠. 그 원료에는 보존제, 자외선 차단제, 산화연모제, 색소 같은 것들이 있었고요. 5번의 기능성 화장품 고시 소재는 이거는 기능성 화장품 원료이죠. 그래서 이것은 가능해요. 그런데 1, 2, 3, 4번은 사용상 제한이 있기 때문에 맞춤형 화장품 조대관리사가 배합하면은 안 되는 원료들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5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 피부의 수분을 증가시키는 성분 중 수분과 결합하는 능력이 좋아서 습윤제로 불리는 성분과 거리가 먼 것은? 이게 아닌 것을 골라라 라는 얘기죠. 1번 글리세린, 2번 부틸릴 글라이콜, 3번 락틱 애시드, 4번 솔비톨, 5번 파라핀 이렇게 있는데요. 수분과 친화력이 있는 것들이 4가지가 있고 한 가지는 수분하고 친화력이 없는 거죠. 이 파라핀은 유동 파라핀이라고 해서 유분 성분이 아주 많아요. 이 파라핀은 어떤 거라고 보시면 되냐면 양초에서 이제 촛농이 나오죠. 그 촛농 같은 그 성분을 말하는데요. 그 정형외과나 같은 데 가면은 손이나 발에 미지근한 파라핀을 놓고 넣었다가 빼면은 보습 효과가 있긴 하지만 얘가 물하고는 섞이지가 않기 때문에 손에 비닐팩이나 이런 곳을 끼고서 넣죠. 그렇게 하면 피부가 아주 보들보들해지죠. 피막을 형성해서 수분 증발을 억제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건 밀폐제로 사용이 되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수분과 결합하는 능력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 문제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계면활성제의 친수성과 친유성의 비율에 따른 분류. 계면활성제에서 물하고 친하거나 기름하고 친한 그 비율이 계면활성제가 있으면 물하고 친한 게 더 크거나 아니면 큰 계면활성제가 있을 거고 얘네들이 기름하고 더 친한 그런 계면활성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계면활성제도 다 개성이 있기 때문에 네, 다 다른 성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어요. 이것을 HLB 값이라고 하는데요. 이 HLB 값이 숫자가 클수록 친수성이 큽니다. 숫자가 클수록 물하고 친하다는 거죠. HLB는 0부터 20까지 있는데요. 이 숫자가 클수록 20에 가까울수록 HLB가 20일수록 친수성이 크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다음 중 기초적인 OW유화에 적합한 HLB의 범위는 무엇이냐인 거죠. OW는 물 안에 오일이 들어간 거죠.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HLB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고 문제를 다시 풀어보도록 할게요. HLB라는 것은 하이드로가 물이거든요. 하이드로필, 물을 좋아한다. 물하고 친하다. 난 물이 좋아. 이거죠. 그리고 L은 리포필, 나는 기름이 좋아. 라는 뜻이고요. B는 밸런스예요. 비율 균형. 그러니까 물하고 더 친한지 기름하고 친한지 그 밸런스를 알아보는 값이 HLB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HLB는 0부터 20까지 있는데 물하고 친하냐 아니면 기름하고 친하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는데요. WO 유제는 이것은 유제라고 하죠. 왜냐하면
오일 안에, 이 전체 오일이고요. 이 안에 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OW형 유제는 물 안에 기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섞이려면 계면활성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분리상 중간에 있는 형태의 계면활성제를 넣어주는 거죠. 0에서 20까지 있을 때 대략 7에서 10일 사이는 이 분산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앞쪽은 기름하고 친해요. 기름 좋아. 이 뒤쪽은 물 좋아예요. 그러니까 20이 가까울수록 물의 비율이 더 많은 거고 0에 가까울수록 기름의 비율이 더 많은 거겠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지만 요거는 미셸과 영미셸이에요. 미셸과 영미셸. 그 기름이 계면활성제가 섞일 때 계면활성제는 앞에가 친축이 물하고 친하고 뒤에가 친유기 기름하고 되게 친하죠. 그래서 이 뒤쪽으로 가서 꼬리가 슝 붙는 거예요. 얘 기름을 다 감싸서 들어가면 여기 물 쪽으로 들어가서 섞일 수가 있겠죠. 또한 거꾸로 물을 넣으려고 할 때 이 계면활성제가 앞에 친수기가 다 붙어서 이 그 볼을 형성을 해서 들어가게 되면 이 뒤에 있는 기름들하고 반응을 하기 때문에 WO 성분의 이 계면활성제를 넣어주면은 흡착이 아주 잘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OW형 흡착에는 올레인산 나트륨이 쓰이고요. WO형 흡착에는 스테아린산 아연이 쓰이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기초적인 원리를 살펴보고 HLB를 체크해 보면 0에서 20까지 있다고 했잖아요. 0에서 20까지 있을 때 0으로 갈수록 기름하고 친하고요. 20으로 갈수록 물하고 친하다고 했죠. 그래서 0으로 갈수록 분산되지 않는 소포제나 WO 유화제와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요. 물 쪽으로 갈수록 OW 유화제와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OW 유화제는 보통 습윤제, 습기를 빨아들이거나 세척을 하거나 가용화, 이렇게 용해시키는 거죠. 가용화제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OW 유화제의 기준 값은 8부터 기초값이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8부터 되기 때문에 그러면 기초적인 유화제의 값은 8부터 시작이 되겠죠. 네, 그러면 다시 문제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네, 문제에서 친수성과 친유성의 비율에 따른 분류를 HLB라고 한다. 네, 맞고요. 숫자가 클수록 20에 가까울수록 친수성이 크다. 맞네요. 그죠? 그러면 다음 중 기초적인 OW 유화제에 적합한 HLB의 범위는 그러면 물속에 오일이 이렇게 있는 거죠. 오일이. 그래서 여기는 계면활성제가 미셸 반응으로 해서 들어가 있겠죠. 또한 그 HLB의 값은 기초적인 값은 OW 유화형일 경우에는 8부터 시작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보기에서 살펴보면 1에서 3, 2번 4에서 6, 3번 7에서 9, 이건 다 아니죠. 4번 8에서 18, 5번 15에서 18, 더 정확한 것은 8에서 18이죠. 그래서 요거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안료 중 그 기능이 다른 것은 1번 마이카, 2번 탈크, 3번 카올린, 4번 이산화티탄, 5번 세리사이트. 안료에 대해서 잠시 공부하고 오도록 할게요. 네, 우리가 예전에 한번 배웠지만 색소에는 크게 유기합성 원료가 있었고 천연 색소가 있었고 또 무기 안료가 있었죠. 이 무기 안료 중에 분류를 선택하라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복습하면 이 유기합성 원료에는 어떤 게 있었죠? 염료, 레이크, 유기안료가 있었죠. 이 염료는
물이나 알코올, 오일의 용해가 되고 이 유기안료는 물이나 오일 이런 데 용해되지 않는 유색의 분말을 말하죠. 또 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타르색소를 기질에 이제 화학적으로 딱 흡착시켜서 만든 색소를 말했고요. 자, 그럼 무기안료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무기안료의 분류를 살펴보면은 첫 번째 체질안료, 두 번째 착색안료, 세 번째 백색안료, 또 네 번째 진주광택안료 이렇게 나뉘게 돼요. 이 무기안료는 무기질이고요. 무기질, 유기안료에 비해서 내열이나 내광, 안정성이 좋은데 색상은 선명하지 않대요. 그래서 이 특성별로 이 네 가지로 나뉘는데 체질안료는 색상에 영향을 주지 않고 착색안료의 희석제로서 색조를 조절하고 제품의 전연성, 부착성, 제품의 제형화 역할을 한다. 대표적으로 이 체질안료는 마이카, 타르크, 카올린 등의 점토 광물과 무수규산 등의 합성 무기 분체 등이 해당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문제에서 마이카, 타르크, 카올린이 있었죠. 네, 그게 다 체질안료였네요. 그리고 여기에 더 세리, 사이트도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착색안료는 화장품의 색상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고요. 빛과 열에 강해서 변색이 잘 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요. 그런데 색은 선명하지 않대요. 종류로는 적색 산화철, 흑색 산화철, 황색 산화철, 산화철인데 적색을 띠거나 흑색을 띠거나 황색을 띠는 산화철을 착색 안료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또 백색 안료는 피부의 커버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종류로는 티타늄 다이옥사이드, 징크 옥사이드, 그리고 이산화티탄도 여기에 해당이 되죠. 주로 자외선 차단제에 들어가는 성분들이네요. 마지막으로 진주광택 안료는 색상에 진주광택을 주며 홍채색 또는 금속 광채를 부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특수한 광학적 효과를 갖는 안료,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안료죠. 음료로는 온모에 티타늄 다이옥사이드를 코팅한 티타네이티드 마이카 등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문제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다 무기안료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마이카, 타르크, 카올린, 세리사이트 요것들은 체질안료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이 이산화티탄은 백색 안료이죠. 그러므로 그 기능이 다른 것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작업장은 세척 이외에 미생물의 존재를 가정하고 주기적으로 소독을 통하여 오염을 방지해야 된다. 당연하겠죠. 이때 사용하는 적합한 소독액은 1. 폴리올, 2. 70% 에탄올, 3. 칼슘 카보네이트, 4. 글리콜, 5. 소듐 글루코네이트. 네, 저는 이걸 자주 세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무난한 이 2번이 정답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문제를 보고 답이 탁 튀어나왔는데요. 2번 70% 에탄올이 정답입니다. 주기적으로 자주 소독을 해야 되면 인체에 해도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세정 효과도 있어야 되고요. 그럼 다른 문제들 한번, 다른 보기를 한번 살펴보면은 1번 폴리올 같은 경우에는 고분자 화합물 유기폴리머로서 세정 효과를 증대를 하기 때문에 하고 있어요. 세정 효과를 증대하고 있지만 화학적 성분이 강함으로 주기적으로 소독할 땐 적합하지 않겠고요. 3번의 칼슘 카보네이트 같은 경우에는 연마제, 기계적 작용을 하는 세정을 할 때 사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4번 글리콜은 계면활성제로서 세정 효과를 증대함으로 자극이 좀 있을 수 있겠고요.
5번 소듐 글루코네이트는 금속 이온 봉쇄제로서 세정 효과를 증대를 하는데 이것 또한 화학적 성분이 강한 성분이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 작업장 내 직원의 위생을 위한 손세제의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고형 타입의 핸드워시는 주로 산성을 나타낸다. 네. 고형 타입의 핸드워시, 보통 비누를 얘기를 하겠죠. 비누는 손에 약산성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알칼리성을 띠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산성은 아니죠. 벌써 답변 나왔네요. 1번 같은데요. 나머지 지문 읽어볼게요. 2번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손을 세척한다. 네, 맞고요. 3번 핸드 세니타이저는 물을 사용하지 않고 세정 기능을 나타낸다. 이 세니타이저는 코로나 때 보통 항상 손소독제, 그 알코올로 된 펌프용 손소독제 많이 사용했잖아요. 그게 세니타이저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사용하지 않고 세정 기능을 하는 게 맞죠. 4번 작업장 입실 전에 화장실 이용 이후에 시행한다. 네. 꼭 세척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겠죠. 5번 종이타월 혹은 드라이어를 사용하여 건조한다. 요즘에는 보통 화장실에도 다 손 세정하고 종이타월 또는 드라이어 비치해 놓듯이 건조를 꼭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작업장의 위생 유지 관리 활동에서 방충 방서의 대책과 거리가 먼 것은 방충 방서가 뭔지 우리 한번 살펴보고 올까요? 네, 블로그에 보니까 잘 써 있더라고요. 화장품 GMP, CGMP를 위해서 효율적인 방충 방소 관리를 위해서 그 관리 흐름도를 숙지하고 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죠. 이 방충 방서라는 것은 새로운 해충 또는 쥐 같은 새로운 것들이 침입을 해서 오염을 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방충 방서라고 하거든요. 네, 그럼 그 대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네, 첫 번째 1차 방지책으로는 외곽 지역에 1차 차단을 하는 대책을 수립을 해야 한대요. 이 만드는 제조소가 있으면 출입구에서 떨어지게 해서 조명을 설치하고 건물 인접에는 자갈을 놓기를 권유하고 또 쓰레기장이나 오수, 오폐수 처리장, 하수구 같은 데는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해주고 트랩이나 끈끈이, 초음파 퇴치기, 살충제, 기피제 등을 설치를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외부적인 1차 차단을 위한 대책, 바깥쪽에는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하고요. 두 번째, 2차 방지책으로는 작업소 내 안쪽에 차단을 위해서 출입구, 창문, 작업장 내 하수구 관리 등 차단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하단에 틈새가 있으면 여기를 고무판으로 완전히 막아주고 방충망도 설치를 해주고 그 틈새를 실리콘 등으로 잘 막아주고 또 작업장 내 하수구에는 U자 타입 트랩, 이렇게 U자로 느낌으로 이렇게 되는 트랩을 설치해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요. 출입문 이외에는 항상 문을 닫아서 유지를 시켜줘야 합니다. 그럴 때 자동문이나 에어커튼, 비닐커튼 등을 달아서 2차 문을 이중으로 설치를 해 놓으면 더 좋겠죠. 3차 방충 관리로는 만약에 들어왔다 하면 걔네들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걔네들을 없애줘야 되는데 살충 등을 설치해서 UV 램프를 유인해가지고 전력을 이용해서 태워서 없애는 방법, 그리고 외부로 빛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는 거, 그리고 이 설치 위치는
지면에서 1.5에서 2m 정도 해줘야 된대요. 너무 높으면은 효과가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살충 등 곤충의 파편으로 인해 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작업소 내에서는 설치 불가. 만약에 걔네들이 문제가 돼서 떨어지거나 이러면 또 그 재료 안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해충을 UV 램프로 유인해서 끈끈이로 그 앞에 이렇게 해놔서 끈끈이만 제거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서할 때, 방서 대상은 이제 대표적으로 쥐가 해당이 되겠는데요. 쥐는 진짜 한번 들어오면 진짜 없애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못 들어오게 해야 되고요. 만약에 들어왔다 하면은 방서 관리를 해줘야 되겠죠. 이 쥐 출입 경로를 배수로, 배관 틈새, 출입문 틈새, 야적 물건 혼입 등 이게 출입 경로를 아예 차단을 해야 되고요. 초음파 퇴치기나 쥐덫, 살서제, 끈끈이 등으로 해서 설비를 해줘야 돼요. 근데 진짜 안 잡히거든요, 쥐는. 1차적으로 출입 경로를 차단해 놓는 게 최우선적으로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건물 외곽에는 침입 경로 쪽에 약재를 둬서 1차 차단을 해주고 건물 내부에는 트랩을 설치해서 2차 차단을 해줘요. 그리고 작업소 내에서는 쥐덫, 끈끈이, 초음파 퇴치기를 해서 3차 차단을 해줘야 합니다. 근데 이 쥐들은 워낙 영리해서 이 쥐덫이라든지 끈끈이라든지 이 초음파 퇴치기로도 진짜 잘 안 잡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1차 차단으로 완벽하게 해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제 문제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방충 방서의 대책과 거리가 먼 것을 고르는 거죠. 1번, 창문은 차광하고 야간에 빛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한다. 맞죠? 2번, 폐수구에 트랩을 설치한다. 이거 문제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네, 지금 중복으로 2번하고 4번이 같네요. 네, 폐수구에 트랩을 설치하는 것도 맞죠? 3번, 파이프는 받침대 등으로 고정하고 벽에 닿지 않게 한다. 이것도 맞네요. 그래야지 청소가 원활하니까요. 4번도 맞고, 5번, 골판지, 나무 부스러기를 방치하지 않음. 네. 이것도 사실 이거 문제가 잘못된 것 같아요. 사실 다 맞는 거거든요. 이거는 답이 없습니다. 문제가 잘못된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오늘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네, 이제는 좀 문제가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성분의 개별적인 이름이라든지 연결되는 것들을 외우는 게 쉽지는 않네요. 합격을 위한 그날까지 화이팅! You told me more than once to show you my intention. My brain gets blocked at times, but now